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1시간과 2시간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매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와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대부분의 업종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눌려 있었던 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와 금융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 포착되고 있는데 9월에도 좀 이러한 상승 기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9월인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시그널부터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이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왜 오르는 걸까, 오늘은 왜 내리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실 테고 사실 그 대답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내리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들어서 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론수당 2,500달러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금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금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금 선물이 거래가 됐던 1970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된 이 프라이스는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요 자산군 중에서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사거나 혹은 뭐 원자재를 샀다면은 사실상 금을 사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해에 이 금의 가격은 22% 올랐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트리거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익률의 체감이 높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10% 이상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하루 만에 20% 이상의 폭락 흐름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은 금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보인 것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체감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금의 가격은 2020년 초에는 온스당 1,600달러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0% 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수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에 들어서 나스닥은 18% 이상 상승했고 S&P 500은 17.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금이 S&P 500과 나스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이번 해 들어서 0.5%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스닥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는 것보다 금을 가지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수익처가 된 건데요. 금의 수요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신구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가 사실상 금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 네 번째는 산업용인데 2024년의 트리거는 투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매입이 가장 큰 수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상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신구, 금의 장신구의 수요는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전 세계 2분기 금 장신구 소비 증가율을 보면은 중국 쪽에서 크게 역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40% 가깝게 역성장했는데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금 수요가 나오는 국가이기도 한데 보시다시피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역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 지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길게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우상향 흐름이 맞긴 합니다만은 장신구 수요가 이미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도 최근 들어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현재 좀 과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 연준이 10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기대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닐 것이란 전망하에는 금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자재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대신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상 변화 때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요에만 국한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다 결정짓는 요소는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기상 이변은 수요와 공급에게 모두 다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대신증권 측에서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 대표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는 라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얇아진 온수층 때문에 평년보다 해수면이 온도가 0.5도 정도 낮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해수면이 0.5도 정도 낮게 형성이 되면은 미국의 중남부의 곡창지대는 가뭄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북극 한파 그리고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뭄은 결국에는 곡물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고 한파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케인은 유가 상승 요인이기도 한데 금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곡물의 가격, 천연가스의 가격, 유가의 이 상승 요인을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 시장의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또 이번 주 내내 보안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을 의미하는데요. AI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얼굴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됐고 부작용으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넘어서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서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서 공유하는 그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범죄 검거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에 180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7개월 만에 297건이 발생됐고 검거 건수는 147건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7개월 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련해서 외신 기사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이러한 근거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에서 9만여 건이 넘는 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딥페이크 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에 53%가 한국인이었다고 하고요.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기사에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여기에 지금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뿌리 뽑자, 척결하자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실었고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또 특별 조사에 나서고 그 따라서 이제 검찰총장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인격 살인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서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방침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고요.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행 전모를 규명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처벌 수위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 차원에서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했는데 허위 명상물 유포 등의 최대 형량이 현재 징역 5년인데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인데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령대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10대가 무려 131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검거된 피해자 중 10명 중 7명이 10대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그러한 회의가 더 필요하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내내 보완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AI 관련주, 오늘 딥페이크도 테마가 함께 3%, 4%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빛소프트가 오늘 장에선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위 변조 판별 시스템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요.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 탐지 AI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업체인데 오늘 장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크라우드웍스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국책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CU박스 AI 영상 얼굴 인식 전문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샌즈랍 역시 사이버 위협 정보 자동 분석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라온시큐오가 20%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감지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 탐지 기술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범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테마성 움직임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선별에는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도 하고 또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의 8월 유종의 미익 거두실 수 있도록 오늘도 2시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입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하락세를 이어온 우리 이번 주 시장이 그래도 금요일에는 빨간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금일 코스피 코스닥 반등으로 시작하여 유지하는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됐는데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는 평가가 다수이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중심의 매물 소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낙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등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이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엔캠, 삼천장제약 등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하락분은 만회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에도 주가 회복력은 유지될 전망입니다만 8월 말 MSCI 리밸런싱으로 수급상 단기 혼선을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 반도체주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장에서 특히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현대차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는 28일 열린 인베스터 데이에서 핵심 역량 기반의 유연한 시장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전기차 시대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하이브리드카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 상황이 바뀐 데 맞춰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10년간 120조 원 투자하며 하이브리드 차종을 2배로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하자 주요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한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를 포함해 벤츠, 도요타, 혼다 등 4곳뿐인 이유입니다. 높아진 금융시장 위상에 따라 미래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매수가는 25만 8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25만 4천 원 보시고 목표가 27만 5천 원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밸류업 대표주로도 꼽히고 있는 현대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제와는 또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 줄매수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지금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강력하게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어제장에서 크게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현대차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두산밥켓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HLB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ST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넥센게임즈가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퓨처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오늘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완성차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을 크게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플랫폼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 들어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다섯 번째로는 LG 엔솔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이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두산밥켓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두산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가는 것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HK 이노엔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원익 IPS, 네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HLB 계열사들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SP 소프트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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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세 개의 기업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네. 가분수가 되지 않게 시간 조절. 네, 오늘은 좀 맨날 시간 가분수가 배분을 좀 돼가지고 잘해주시기 머리가. 바라면서 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첫 번째 종목 BH 살펴보겠습니다. FPCB 생산 업체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아이폰이 새로 나와요. 예, 관련 기대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15%대 급등세 펼치고 있는. 네. 오늘도 BH.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제가 햄버거 집에서 어니언링을 사왔는데 예. 흐물흐물 이렇게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너무 슬프네요. 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BHC의 주력이 RFPCB. R 뭐죠? 경연, 경성. 경선. 경영 값찬 거죠. R 리지드, 경성, 딱딱한 거. 그리고 F 플렉서블, 유연한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어니언링이 딱딱했다가 이렇게 햇빛에 놓은 것처럼 경성, 연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 그러니까 앞에 RF가 붙었잖아요. RF가 붙었는데 이게 결국 저기죠. 리지드랑 플렉서블이 같이 있다. 어느 리지드 곳은 앤 경성이고 어느 곳은 연성이다. PCB는 우리 어렸을 때 TV나 라디오 부시면은 초록색 판때기 나오잖아요. 네. 그땐 다 딱딱한 판때기였는데 이제 막 폴더블 폰도 나오고 플렉서블 그런 이런 폼팩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게 필름처럼 말랑말랑 팔랑팔랑 걸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 두 개가 같이 조합된 기판 이게 주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애플 수혜주로 거론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에 FPCB를 납품하게 되어 있다. 네.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원래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애플 향은 LG가 맞고 삼성 갤럭시 향은 삼성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LG가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여기서 듀얼화했어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도 나눠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플레이용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주력인 애플에 납품하는 요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을 통해서 애플에 간다.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 애플의 아이폰이 신규 출시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를 받으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BH에 주문을 하는 형식이겠죠. 근데 이게 원래는 영풍그룹의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이 FPCB 사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영풍전자가 품질 이슈로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에는 지금 BH 그리고 신규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신규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제대로 돌리려면은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기 인터플렉스 이 BHB에 밀린다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FPCB의 대명사는 인터플렉스라는 업체였어요. 2017년에 애플이 아이폰 X를 내놨는데 아이폰 X가 애플 최초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 시리즈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FPCB를 삼성 디스플레이 BH가 납품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인터플렉스가 주력
저기 사업체였습니다. 근데 인터플렉스가 지금 아이폰 X 화면이 꺼짐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게 인터플렉스의 RFPCB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의 문제라고 부각이 되면서 생산 라인을 중단을 했고 애플이 2018년에 인터플렉스산 RFPCB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2017년에 7만 원짜리가 지금 10,000원이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이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 아까 영풍그룹 산하에 있는 그 업체 중에서 지금 영풍그룹의 FPCB 담당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영풍전자랑 인터플렉스가 FPCB 사업을 담당하고요. 코리아 서키트랑 테라닉스가 PCB 사업을 담당합니다. 네. 영풍그룹이에요. 이 네 개가 전부 다. 영풍그룹이 뭐 고려연하고 비슷하게 비철금속을 다루는 게 주력이라고 지금 다들 그래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FPCB 사업하는, PCB 사업하는 자회사들이 많다. 근데 재밌죠? 인터플렉스를 2017년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애플이 밀어내고 선택한 게 BH입니다. 이때부터 BH의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로 했죠. 아이폰 X를 꿰찬 뒤로 아이폰 후속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맡기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다 BH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번에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또 영풍그룹의 자회사인 영풍전자가 또 문제로 철수를 했어요. 영풍그룹은 BH한테 2번을 당한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은 뒤에 BH가 계속해서 이 지금 승승장구를 했고 디스플레이용 FPCB를 LG이노텍과 삼성전기라는 대기업이 두 개가 하고 있었는데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델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디스플레이용 FPCB를 버렸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의 가장 주력이 MLCC라는 쌀알같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주력한다고 FPCB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인 LG이노텍, 삼성전기는 마진 문제로 FPCB 사업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는 2017년에 그 사건 때문에 애플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 뒤로 BH랑 영풍전자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영풍전자가 이번에 탈락했고요. BH 혼자 남았습니다. 대박인 거죠, 지금. 독점인가요? 그렇죠. 독점은 아니고 하나의 업체가 영풍전자를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네. 그 회사는 이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증과 그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지금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BH가 유리하죠. 네. BH는 2017년, 2018년 지나면서 아이폰 X 모델부터 계속해서 담당해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9월 9일 날 아이폰 16 출시를 하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아이폰 16 일반 플러스, 그다음에 프로맥스 나오는데 아까 FPCB 그 공급 업체가 BH인데 BH는 누구를 타고 간다고 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를 타고 애플에 들어간다고 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4개 모델 모두의 OLED 패널을 공급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프로랑 프로맥스 2개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를 잡고 있는 BH는 4개 모델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주의 기운이 BH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너무 무당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2017년부터 펼쳐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 삐끗했으면 BH도 삐끗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BH의 매출 거의 절대적으로 거의 90% 가까운 게 FPCB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로 애플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망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선택을 삼성 디스플레이 선택을 못 받게 되면은 BH도 인터플렉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해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우위의 지위에 서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에 이제 RF FPCB를 이제 공급하는 BH인데 아이폰 16 관련해서는 이제 9월 9일에 베일을 벗기 때문에 얼마나 판매가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한화오션. 이 종목 오늘 또 5%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확실한 호재가 있었죠.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4만 톤 규모다.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급 쏠리고 있는데 한화오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큰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과 1, 2위를 다투는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이력은 계속 되는데 하나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거죠.
하나그룹이 방산의 지금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해공 중에 해군 쪽에 어떤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육해공 부르잖아요. 공해육 안 부르고 해공육 안 부르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많이 해서 항상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배려하니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숫자도 육군이 훨씬 많고요. 다 육군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수출한 것도 다 육군이죠. 자주포, 장갑차, 전차, 그렇죠? 그러네요. 대공미사일 다 네. 공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국산화하지 못해서 우리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아가지고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지금 엎어지게 생긴 지금 상황 보이시죠? 원천 기술 없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군도 계속 엔진을 지금 국산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우리나라 보람에 뭐 이름 붙여서 국산 전투기라고 만들어서 수출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전투기는. 물론 F-16을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뭐 그게 오늘 또 떨어져서 뭐 최고참 저기 전투사가 조종사가 전사하셨잖아요. 근데 F-16이 옛날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F-16도 굉장히 뛰어난 비행기입니다. 어쨌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직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실력이 뛰어나서 수출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자주포라던가 장갑차라던가 이런 부분은 재래식 무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첨단 무기에 미국은 주력을 한 나머지 재래식 무기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나라였던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공군이 그러니 육해공, 해공은 조금 약한 거예요. 해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군함을 수출하거나 이런 쪽은 좀 약한데 드디어 이쪽 부분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그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VL이라고 붙은 게 very large예요. 정말 큰 배들을 다 만들었어요. 뭐 LPG 운반선이든 원유 운반선이든 암모니아 운반선이든 맨 앞에 초대형이 붙습니다. VL, very large. 네.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잘 만들었던 것이고 전 세계 LNG 운반선 707척이 지금까지 나가 있는데 180척을 하나오션이 만들었습니다. 이 전신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 25%고요.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 부분인데 일단 미 해군의 MRO를 수주했다. MRO. 우리가 MRO 그냥 간단히 말해가지고 그 저기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도 MRO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이 건물은 방송을 하는데 주력이죠. 그럼 이제 뭐 청소 장비, 볼펜 이런 그 무슨 책상, 걸상, 종이 A4 용지 이런 거는 MRO 쪽에 맡겨요. 용역을 줘요. 그러니까 조금 부수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부수적인 부분도 중요한 게 여기를 뚫고 들어가갖고 그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죠. 아까 한국항공우주도 MRO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엔진을 국산화하려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동안 그걸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MRO, 해군 MRO 시장을 공략하려고 필라델피아 위치한 필리조 선수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게 마무리가 연말에 됩니다. 연말에 필리조 선수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미국 당국에 함정 건조 자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해군 쪽이 굉장히 왜냐면 우리 보시면은 뭐 조선 수주했다고 소식 나오면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죠. 일본도 어느 순간 빠져나갔어요. 일본이 납기가 느리고 자꾸 고장 내가지고. 여기서 미국이 만들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함 지금 현존하는 항공모함은 최고의 이력인데 지금 만드는 생산 능력이 그동안 안 만들어서 많이 도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MRO를 일단 뚫고 들어가서 필리조 선수를 인수한 다음에 향후에 나아가서는 그 필리조 선수에서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육군 쪽이 아니라 해군 쪽에서 해외 수주 소식이 그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선한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호주의 레드백, 그 사막의 거미 있잖아요. 그 레드백 장갑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에 성공했잖아요. 거기서 독일 전차 제치고 독일 더 비싸고 독일의 눈치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호주가 해군 쪽도 지금 이 조금 그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호주 해군이 6월 달에 지금 계획안을 받았어요. 총 11척을 지금 만들 건데 3척은 최종 선정한 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 거고요. 나머지 8척은 자기 호주 국내 호주에 가서 호주 조선사에 가서 만드는 조건으로 지금
이걸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일본의 미쓰비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스페인 나반티아 이렇게 5개 기업에 너네 나라에서 건조할 세척에 대해서 계획안을 우리한테 줘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오션이 선택을 받게 된다면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인공이 하나오션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해군 쪽에 요 배로 수출을 터트리는 첫 번째 이력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저기죠. 육지에 이어서 바다까지 점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오늘 조선주들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번 주 내내 눌려 있었는데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반등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SOS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라이다가 정확히 뭔가요? 라이다가 일단 LIDAR, 라이트 디텍션 앤 랜깅 이거거든요. 이게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가지고 레이저로 사물과의 거리 혹은 다양한 물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거죠. 자율주행. 라이다가 많이 달려서 레이저로 사물 간의 거리를 파악하고 그게 닿는 그 어떤 이게 건물의 콘크리트인지 무슨 땅인지 흙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더가 필수적인 것이고 지금 MLA 기반의 초광각 라이다를 개발 중인데 초광각이라는 건 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라이다 대비해서 넓은 시야가 확보 가능하다. 어느 정도냐면은 근거리용 라이다의 경우에 수평 기준으로 190도 정도의 화각 커버가 가능하고요. 우리 CGV에서 스크린 X관 그런 것처럼 우리 눈처럼 스크린 X가 옆에서 나오는데 우리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보다 더 넓게 화각이 커버 가능하고요. 장거리용으로는 300m, 장거리용은 거리로 따지니까 300m가 커버 가능한 라이다입니다. 이게 7월 달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에서 신제품 MLA 라이다의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 MLA 모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게 SOS랩이 MLX 모델인데 이거는 작년에 이미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CES 2023에 출품을 했습니다. 이 MLX 라이다도 기존에 그러니까 MLA는 시제품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MLX가 나왔었는데 MLX도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이 제품 3D 라이다 제품 대비해서 측정거리와 해상도가 2배 이상 개선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MLX를 뛰어넘는 MLA가 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MLX 시절에도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서 장착이 편리하고 활용도가 극대화된 상태였는데 최신 모델인 MLA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자율주행이나 지금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조금 시세가 안 좋아서 SOS랩이 2024년도 6월 달에 데뷔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네. 21선이 생기고 21선을 이제 이번 달에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터지기 시작해서 조금 밑바닥에서의 어떤 반등, 일단은 기술적 반등인데 좀 탈출이 좀 의미 있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S랩.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또 강화하겠다,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 하면은 아마 이 사건을 다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번 주 검찰이 우리은행의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인 350억 원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대출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받고도 확인 절차 없이 실행되거나 또는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추가로 부당 대출 사례가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짚고 갈 텐데 현재 검찰이나 금감원 측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가 우리은행 본점과 또 여러 지점,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연속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금감원은 또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재의 경영진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은 이 부당 대출의 경위와 함께 또 은행 내부의 보고 체계 그리고 경영진의 관여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도 궁금한데 앞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 향후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부당 대출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 또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일단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태승 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또는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경영진의 사후 대응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장이 언급한 대로 현재의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 조사 대상 기간을 2018년까지, 그러니까 더 앞선 기간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부당대출 사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을 2018년도까지 확대를 하면은 아마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분명히 금융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사건 자체가 우리은행의 신뢰도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사실 몇 년 전에도 계속 횡령 사건,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계속 있는 상태인데 그 이미지가 씻어내기도 전에 또 이런 부당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규모 부당대출과 함께 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또 윤리 경영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은행의 주가 하락이나 또는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대출 심사 과정 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요.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의 유사 사례 여부도 또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 전반의 대출 관행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투명성 또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권 우리은행과 관련된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네, 지난 6월에 아마 뉴스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던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이라는 1차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수사 도중에 첫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당시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처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과도한 처벌이다, 과도한 법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로 인해서 대표이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그 결과를 보면 뭐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그 이후에야 뭐 구속이 잠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 지금 아리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제조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또 안전교육과 대피 경로 확보 등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조사 중에 일단 구속이 됐고 이후에도 보니까는 두 번째 구속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그 비슷한 네. 사례가 또 뉴스가 또 전해졌는데 앞서서 아리셀 그 대표이사의 구속 직후에 또 영풍 석포재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바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석포재련소에서는 최근 9달 사이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요. 올해 3월과 8월에도 각각 하청 노동자 1명이 한 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유 등이 포함되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이번 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이 사례에서 대표이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2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례 2건을 말씀드렸고 또 네.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선고도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인은 20억 원의 벌금을 맞았는데 상당히 또 큰 역대 최대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수리업체인 삼강 SNC의 사례인데요. 2022년 2월에 경남 고성군의 이 삼강 SNC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선박 난간 보수공사 도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 삼강 SNC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2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가운데 법인에 매긴 최고액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삼강 SNC가 안전시설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영진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구속 또 고액의 벌금 선고 자체는 기업 경영진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안전 관련 투자와 시스템 구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청업체 관리와 안전교육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 법 자체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법 적용의 형평성 또 기업의 부담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들어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해지면서 이에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 들어서 248%나 주가가 급증했고요. 유한양행은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이슈 이후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0%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HLB도 각각 89%, 56%의 급등세를 펼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 만에 황제주 타이틀을 다시금 거머쥐었습니다. 올해만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요 바이오주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 새로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지난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혁신형 치료 재료 기업이죠. 상장 첫날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현재 공모가 대비 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D 에스팜의 경우에도 상장 첫날에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공모가 대비 201%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엔셀은 우리 증시에 입성하기까지 고비가 좀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기업이었는데 상장 첫날에 따블 기록했고 114%의 공모가 대비 높은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가에 투심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IPO 쪽
또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하는데요. IPO 시장이 어떤 기업들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빌리언이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전문 기업인데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유발한 유전 변이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고요. 지난 28일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M 파마는 장내 미생물군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기관의 수요 예측을 시작했고요. 역시나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비오는 방사석 의약품 신약 개발사인데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관의 수요 예측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예전과 많이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IPO 시장에도 활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달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를 현재 구간에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3.9%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LG 이노텍이 이번 하반기까지 잘 깔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잘 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애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M7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애플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보면 최근 들어서 M7 중에서 다들 좀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유일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애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니라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발표는 9월 10일입니다. 10일이고 지금 현재 판매는 9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폰 이번에 AI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AI 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3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3,300만 대가 좀 팔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24 지금까지 판매량 보면 작년 판매량을 넘어서서 3,6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7월 달까지, 7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와주게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게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500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7,500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억 대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AI 칩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이미 기존의 판매량에서 플러스 10%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애플 쪽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LG 이노텍 카메라 모드를 하면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드를 하면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BH도 좀 움직였어요. 여기다 자화전자까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었고 BH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넘게 상승했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좀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출시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 LG 노텍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어제도 3.8% 정도 움직여줬는데 오늘도 대략 한 3% 정도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LG 노텍 전 고점 부근이 7월 달에 30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좀 더 크게 보자면 저는 35만 원까지도 좀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이제 베네핏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이제 애플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 있어서 8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폰이 없으면은 LG 이노텍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LG 이노텍이 지금 현재 새로운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LG 이노텍이 이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다 보여지고,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 흐름 한번 우리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이제 16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니까 9월 12일에 관련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스콘의 직원을 5만 명 이상 더 채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또 최근에 AI 핸드폰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뭐 LG 이노텍 35만 원대까지도 본다라는 긍정적인 뷰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관련 업체를 좀 봐야 될까요? 세경 하이테크도 오늘 시장에서 6.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6,6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6,7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같은 비슷한 이슈죠. 이미 이제 이런 이슈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자화전자를 좀 눌렸을 때 20선에서 잡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잘 잡으신 분들은 벌써 한 5% 정도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소형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및 이 기구물에 탑재되는 이 기능성 필름을 현재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 2006년에 설립이 돼서 모바일 필름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 필름, 데코 필름, 그다음에 유리같이 생긴 플라스틱, 그리고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폴더블 특수 필름 선행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서 지난 2019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에 따라서 2분기 연결 매출액이 한 1,001억 원, 영업이익이 129억 원이 나왔는데 각각 48%, 127%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는 중국 고객사에 대한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필름은 폴더블 특수 필름이기 때문에, 폴더블은 일단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탑재가 되면서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첫 양봉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7,200원 정도 자리까지 현재의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잘 돌파가 된다면 8,500원대까지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앞으로의 또 단기 급등세를 기대를 해본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LG 계열을 오늘 다 가지고 오셨어요. LG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3.4%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대 넘어섰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장중에는 10만 4천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에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8만 8천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LG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부터 LG전자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LG 쪽 지주사에서 오늘 좀 강한 급등이 좀 나왔던 이유가 LG 지주사에서 LG전자,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약 5천억 정도로 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렇게 된다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LG가 30.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1.59까지 좀 늘어나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데 31.29%까지 늘어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에 따른 LG전자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아침부터 보여줬지만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강하게 좀 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상승 시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LG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 6개 정도 되죠. 그 6개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가전 쪽입니다. 가전 쪽이 전체 매출의 40%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LG전자하고 얘기를 하면 B2C 시장에서의 강력한 매출을 보여주던 회사가 이제는 B2B 시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넓혀 나가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장 쪽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LG 마그나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캐나다 업체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 회사죠. 자, 이 조인트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도 지금 현재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기아의 EV9의 모터가 또 탑재가 처음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전장화 흐름들이 지금 현재도 새로운 모델들이 상당히 전장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대한 솔루션도 많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LG전자의 매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적어도 30% 이상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뭐 오브제이시라는 또 프리미엄 가전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가. 뭐 그렇다면 AI 칩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뭐 TV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바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 그 수혜주는 저는 반드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제품, 뭐, 가전제품들을 우리가 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요즘은 삼성전자보다 LG전자 제품이 더 비싸요. 상당히 더 비쌉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LG전자가 그만큼 새로운 제품들을 좀 많이 좀 내놓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마켓쉐어를 삼성전자에 빼앗겼던 부분들을 많이 또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서도 LG전자가 하나의 뭐 핵심 축으로서 상당한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보게 되면 14일 동안, 최근 거래 14일 동안 단 하루만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에 따른 자동차의 전장화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진입했다가 소위 물리신 분들, 오늘 장중에 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흐름들이 7.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현재가 보면 3.3%입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잡자마자 이거 물렸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시초가가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로서 연결 재무제표를 또 잡힙니다. LG전자 재무상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LG이노텍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LG전자의 실적 또한 좋아진다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 LG전자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영업사원인 줄 알았어요. 네, 빵 터지셨는데 LG전자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최근에 코스피에 좀 손이 쉽게 안 가는 장이기도 한데 1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전력 기기 산업이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련 투자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상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고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재생 발전 설비 확충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에너지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시장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은 공급 부족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 변압기와 배전기의 미국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한국의 수출 규모 불과 5%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크게 늘어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이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자국의 수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사이익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한국의 업체들은 모든 변압기 부문에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어디일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미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8.7%에서 2024년 상반기 31%로 확대되고 있고요. 5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30년 수주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LS 일렉트릭 역시 2028년, 29년까지 수주 잔고를 미리 채운 상황이고요. 선제적 설비 투자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장기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년의 슈퍼사이클을 봤을 때 중장기 관점에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관련 종목들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주가도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넵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6,260원대 오늘 장중에는 그 고점을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6,800원대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꾸준히 우하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2022년 4월 20일에 19,000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6,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을 봐도 될지 박정세 파트너님께서 왜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020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평가된 게임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던 주식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내려와 있는 것이 보였고 오늘 좀 수급이 붙는 걸 보니까 슬슬 매수 우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캐주얼 게임 장르인 라인 퍼즐 타탄과 무한의 계단 그리고 프렌즈 4천성 이런 게임들을 현재 서비스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이제 2분기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268억 3천만 원, 영업이익은 7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매출은 좀 11% 정도 감소되었지만 영업이익이 397%나 증가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흑자 기조를 좀 잘 만들어냈던 게 자회사 트리플라가 지난 5월에 출시한 방치형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고양이 오피스가 선전을 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69% 상승한 99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바일 게임 무한의 계단 매출이 전년 대비 47% 이상 증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신작 6종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보상형 광고 플랫폼 등 이런 이제 검증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더욱더 개선시키겠다라는 현재 계획이 있는데
있는데 올해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유지할 전망이고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나오는 것을 좀 보니까 지난 8월 14일 날 좀 거래량이 좀 붙었고 그리고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는데 고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더욱더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이제 정비율 구간으로 만들어가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 보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받으면 6,040원 이하로 5,8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6,900원,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잘 안착하면서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700원, 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넵튠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탄력이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상장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네요.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박수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현대마린 솔루션을 좀 접근해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가게 되었고요. 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지금 HD 현대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뭐 수주 물량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고 이미 올해 목표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100% 이상 지금 현재 목표로 했던 수주량을 이미 넘어섰고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15% 정도, 지금 현재 114% 정도 지금 현재 목표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박에 있어서 신조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하반기도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오래되지 않은 선박들 같은 경우에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교체를 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볼 만한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한국 거래소에 제가 불만이 하나 있는 게 공모가가 너무 높아요. 그 공모가가 높다라는 부분들과 여러 가지 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책정할 때 6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 주관사가 모든 돈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IPO가 너무 뻥튀기가 좀 심하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동사가 정말 안 좋아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라 공모가가 너무 높았고 시초가가 너무 높게 이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은 지금 현재 변화를 주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공모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 시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약 시가총액이 4조 6천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선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엔진 오일도 좀 갈아줘야 되고, 때로는 또 바퀴 수명이 또 다 돼서 바퀴도 좀 교체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HD 현대가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4% 넘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해군 관련된 함정 관련된 이제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선업종의 투자 심리를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동사 또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관심 있게 볼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했고 아직까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떤 매집이라든가 좀 강력한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동사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들도 좀 알려드리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수익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쓴소리부터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셨는데 일단 요점만 보자면은 아마 좀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한 200억 원 정도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게 향남제약공단 내의 자사공장 생산 기반 확충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9월부터 전면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그렇게 된다면 제형별로 기존 대비 1.5배 수준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처분 여파로 인해서 4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만 이제 생산 캐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수급이 좀 붙으면서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반등력은 지금 가격 대비 한 대략 10%, 한 6,650원 정도짜리까지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현재의 이 행정처분에 따른 악재는 충분히 벗어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도 가능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좀 악재 부분이 있긴 했지만 오늘 생산시설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차진업의 소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장에서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강 후약장이 되면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미 좀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의 시간의 하락을 좀 반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오히려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크로적인 것에 좀 집중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수급들을 살펴보면 뭐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도고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은 생각보다 크진 않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강하게 공급되는 흐름들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돼서는 좀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635포인트도 좀 지지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발표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기준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최근 파월 의장이 중요시 여겼던 고용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 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고, 그래도 시장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정화를 찾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하나오션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져 줬습니다. 좀 그동안 조선주에서 함께 가지 못했던 흐름들이 동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최근 이제 미국 함정에 대한 사업 논의까지 시작됐다는 전망들도 이어지면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전히 외국인 기관 수급에 편승하면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전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격 매수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눌림목에서 만약 매수한다면 한화오션 거래량도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3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시죠. 이델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그래도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작은 전일 이제 엔비디아 쇼크로 증시가 이제 소폭 밀린 분을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특히나 2시 기점으로 해서 지수 반등세, 코스닥 시장 지수 움직임이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1.5%대 지금 동시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의 흐름을 또 이끌을 수 있었던 섹터가 제약지수였었죠. 제약지수는 오늘 3%대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전 업종 그 제약지수단에 있는 여러 테마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테마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고르게 올라와주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특히나 HLB 그룹주들이 오늘 좀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큐라티스나 샤페로, 메드팩트, 팩트론과 같은 중소형 제약 관련 기업들도 소폭의 반등세가 나왔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마단에서는 딥페이크 대왕고래 그리고 애플 출시가 이제 9월 9일로 다가온 만큼 애플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있는 업종 섹터들 개별 종목들 다 합산해서 봤을 때 거의 한 1,800여 종목 가까이 지금 시장에서 오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오늘 금요일장 치고서는 나쁘지 않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밀려섰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움직임을 봤을 때도요. 이제는 이중 바닥을 단기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9월장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아마케 관련 이슈 소화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또 이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가 결국 4월달, 11월달 기점으로 해서 4분기, 11월달 기점으로 해서 관련 이슈가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까지는 또 이 블랙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또 들어와주게 되면서 또 삼성전자 이런 엔비디아 HBM3 출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함께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구간에서는 좀 얼추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잠깐 이제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현재 주봉상 보시면은 1년 지금 반 정도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60 주선 구간대를 지금 잘 타주고 있습니다.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양호 구간대 뒤져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일목균형표상의 보조지표인 이 빗금 쳐져 있는 양물대 구간을 지지받아주는 경우에는 추세 전환으로 가는 경우들 있기 때문에 9월달 장세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긍정적으로 상방 방향성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갑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2,680선을 회복했습니다. 2,680선 초반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7%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8거래일 만에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1.62% 상승한 768.31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나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을 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11월에 이제 미국의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9월에 FOMC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번 8월에도 중요한 이벤트들 소화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잭슨홀 밀팅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잘 또 소화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비만 당뇨 쪽이 6%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블루엠텍과 같은 기업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이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고래섹터도 오늘 시장에서 3.6%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 마이크로 바이옴 쪽, 그리고 원격 진료 쪽도 오늘 시장에서 3.8%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진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 내내 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고 이와 함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고요.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 올레드 쪽 4.7%, 디스플레이 쪽이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애플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4%, 폴더블 폰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큐라티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M83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노브랜드도 23% 이상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ES큐브 25% 이상의 급등세, 선익 시스템이 17%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엑셀 세라피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어제장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제 시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이었지만은 테마성 좀 관련 섹터가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안착한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양시장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4% 넘게 상승세 2,67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수가 1.5%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767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테마도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2.3% 넘게 상승했습니다. 17만 원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2.5% 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98만 원대를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세,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도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제약바이오 쪽이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좀 실렸고요. 반면에 기아,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일제 하락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네이버가 2.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6만 9,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이제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거래 대금이 좀 빠져나오면서 플랫폼과 같은 기업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LG화학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2만 1,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1% 강세, HLB가 5% 이상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탄력 흐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크게 힘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NKM이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면은 삼천당 제가 보시다시피 5% 이상의 강세, 휴젤도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벌써 바이오 기업이 4개의 기업이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최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주인공이고요. 리노호업도 오늘 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좀 쉬어갔는데 1% 이상 하락하면서 5만 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시장 정말 힘들었는데 9월 시장은 좀 투자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래도 오늘도 제약바이오주가 선방을 또 해줬고 네. 코스닥 1% 넘게 올랐고 이런 회복세가 다음 주에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그래도 9월 증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시 모멘텀이 다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굵직한 이슈가 미 FOMC, 9월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9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이번에 금투세 관련 폐지 논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만큼 지금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진제 개별주 위주로 소외주 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건데 아무리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분위기를 살리고 하더라도 이 중소형단 종목들 자체가 지금 투심이 지금 되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스피만큼 강하게 올라가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9월달 증시 정말 그 변곡 역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명 저는 그레이스완이라는 용어를 좀 빌려오고 싶어요. 이 그레이스완이 무슨 뜻이냐면 예측 가능하지만 대응이 어려운 위험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테마 장세로 이제 지금 계속 흘러가면서 중간중간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수급이 좀 쏠리면서 주도주로 부상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존의 이제 또 장세 흐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6월, 7월 달까지는 방산도 올라가고 조선도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과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매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과 테마 흐름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다음 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테마가 또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 대책 발표가 나올 예정이니만큼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들썩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다가오는 이번 주 주말만 하더라도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의 첫 대표 회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조금 더 힘을 받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투심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기 위한 펌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9월 2일 이제 개회식이 열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26일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정기 국회 관련된 이슈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번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이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빅컷으로 갈지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대거 9월 달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TV 토론에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해리스 트레이드나 내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도 9월 달 장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테마 섹터들 미리미리 이번 지금 월말장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계속해서 주도주는 항상 월마다 지금 조금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히 좀 잘 따라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장세 전반적으로 나쁜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방 흐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회복을 좀 해야죠. 9월에는 더 좋은, 좀 더 긍정적인 장세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약바이오주가 포트폴리오에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다음 주에 제약주를 좀 보게 된다면, 만약에 공략해 본다면 제약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파이널샷 나오면서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이번 달은 특히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예. 대웅제약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 중에서 ESL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도 예. 하고요. HK 이노엔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KK 관련해서. 네. 근데 오늘 HK 이노엔 역시도 주가 상승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좀 더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지금 저밸류에이션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웅제약을 가지고 왔는데 대웅제약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포타라는 보툴리눔 톡신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보톡스 관련해서는 사실 그 보톡스 관련 기업들 국내 3사라고 친다면 휴젤과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스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또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웅제약이 올 2024년도 상반기에는 휴젤의 매출액을 앞질렀습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 70여 개 이상 국가에 지금 진출한 매출액이 지금부터 반영이 좀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매출 1,470억 중에서 80%가 수출을 통해서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향후 다가오는 2030년도에는 이 지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관련해서 매출 5천억 달성까지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관련 매출 추이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내에서 출시된 보톡스인데 2019년도에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미국 진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에 다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지금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또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미 그게 진출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도 지금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응증이 5개 정도 있습니다.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본태성 눈꺼풀 경련, 안검 경련이라고 하고요. 양성 교근 빈대증 이렇게 5개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응증을 좀 더 지금 확장해 나가기 위한 임상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적응증 관련해서 편두통, 경부근 긴장 이상, 위마비, PTSD 거기다가 지금 탈모 치료제까지도 적응증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보타의 무한한 변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서 대웅제약을 보신다면 월봉 흐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월봉 흐름이 지금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가지고 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60월선 제가 방송에서 차트 분석할 때 황금선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황금선이 월봉에서 이게 60월선이거든요.
그럼 더 뚫기 어렵겠죠. 근데 이 뚫기 어려운 60월선을 최근에 돌파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여기서 좀 더 이어진다면 2022년도 전고점 구간대인 18만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 구간은 18만 원 스윙 관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로 해서 13만 5천 원. 네, 지금 손절가 잘못 나갔는데 13만 5천 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줄줄이 신고가 행진 이어가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좀 자리가 높지 않나라고 고민되는 바이오주가 많은데 상승 여력 있는 제약바이오주 찾고 계시다면 대웅제약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삼성전자가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의 모바일 네트워크 자산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키아는 통신장비 업계에서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 부분 매각 등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사업부의 자산 가치는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무선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성은 노키아로부터 특허 포트폴리오 52개를 양도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대가 거세고 금융당국이 해당 계획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양사는 각각 대표이사 명의 주주 서한을 통해 주주들과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렵다며 추후 사업구조 개편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양사 간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산그룹은 두산밥켓 지분을 보유한 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STO 서밋이 어제 이어 이틀간 열렸습니다. STO 서밋은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국내외 STO 규제 환경을 비롯한 산업 동향 및 접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밥 에조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습니다. 베르나르도 킨탕팩트 파이낸스 사업개발 헤드 등도 연사로 나섰습니다. 아이넥스와 벡트 파이낸스는 최근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증권형 토큰거래소, 발행사, 스타트업 대표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영국계 사모자산 운용사 슈로더 캐피탈 스티븐 양 벤처 투자 부문 대표가 생성 인공지능 분야는 4조 달러, 한화로 약 5,300조 원의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슈로더는 벤처 투자와 관련해 생성 AI와 비만 치료 신약 등 분야에 집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벤처 투자 대세는 이 소비자 대상의 이커머스나 배달 플랫폼, 바이오테크 쪽이었다며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 기회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분야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로더 캐피탈은 지난 1분기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데카콘, 유니콘 기업 투자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9월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